미국 국방부가 한국 기업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바로 고려아연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고려은단 파는 곳인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쉽게도 틀렸습니다. 이 회사의 정체는 울산 공장 하나로 세계를 쥐고 흔드는 기술을 가진 회사입니다. 그래서 고려아연을 두고 미국과 중국 자본이 수조 원짜리 전쟁을 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의 경제 안보가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기업이 대체 뭘 만들기에 미국이 집착하는지 그 정체부터 밝혀보겠습니다. 고려아연이라고 하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연, 그거 영양제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아연은 그 아연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연이 쓰이는 곳은 영양제만이 아닙니다. 자동차 도금, 건설 자재, 건전지, 차세대 배터리까지 아연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산업의 뼈대를 지탱하고 있는 금속입니다. 고려아연은 바로 이 아연 원료를 만드는 세계 1위 재련 회사입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아연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기업은 광석 하나를 집어넣어서 아연을 뽑아내고 거기서 나온 찌꺼기를 다시 녹이고 걸러서 은을 뽑아냅니다. 또 남은 찌꺼기에서 금을 건져 올리고 구리를 분리해냅니다. 거기서도 끝이 아닙니다. 또다시 남은 잔여물을 쥐어짜서 안티모니, 인듐, 갈륨, 게르마늄 같은 희소 금속까지 뽑아냅니다. 하나의 원료에서 무려 13종의 금속을 연속적으로 추출하는 겁니다. 세계에서 이런 통합 재련 기술을 가진 것은 고려아연이 유일합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보통 재련소가 사과를 깎아서 과육만 먹고 버리는 것이라면 고려아연은 껍질로 잼을 만들고 씨앗에서 기름을 짜고 줄기까지 약재로 쓰는 겁니다. 버리는 게 없어요. 그럼 이 회사가 얼마나 돈을 잘 버느냐? 고려아연은 44년 연속 영업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IMF 외환 위기, 글로벌 금융 위기, 코로나 팬데믹까지 전부 흑자로 버텨낸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기업이 몇이나 될까요? 지난해에는 매출 16조 5천억 원, 영업이익 1조 2천억 원으로 창사 이래 최대 실적까지 찍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매출 구조입니다. 이름이 고려아연인데 실제로 가장 큰 매출을 올리는 품목은 아연이 아닙니다. 은입니다. 지난해 은 가격이 치솟으면서 매출에서 은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연을 추월했습니다. 아연 회사인 줄 알았는데 실은 회사였던 셈이죠.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통합 재련 기술입니다. 시장 상황이 바뀌면 비철금 속에서 수익을 내고 귀금속 가격이 오르면 은과 금에서 이익을 거두는 구조, 어떤 환경에서든 돈을 벌 수 있는 체질을 갖춘 기업인 겁니다. 그런데 이 자랑스러운 기업이 갑자기 전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고려아연이 뽑아내는 13종의 금속 중에 미국이 목숨 걸고 확보하려는 물질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대체 뭐냐고요? 이걸 알게 되면 미국 국방부가 왜 한국 기업에 매달리는지 단번에 이해됩니다. 바로 안티모니, 갈륨, 게르마늄, 인듐입니다. 들어본 적 없으시죠?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생소한 금속들이 없으면 스텔스 전투기가 못 날고 반도체가 못 만들어지고 AI 서버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씩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안티모니,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안티모니는 금속을 불에 잘 버티도록 만들어주는 물질입니다. 쉽게 말해 방탄조끼의 내열 코팅, 미사일 탄두의 껍데기, 스텔스기의 특수 합금에 들어가는 재료입니다. 이게 없으면 무기가 열을 못 버팁니다. 그래서 미국 국방부가 안티모니를 국가안보의 필수적인 광물로 지정해 놓은 겁니다. 실제로 고려아연은 지난해부터 안티모니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울산 온산 재련소에서 하루 10톤, 한 달 300톤을 생산하고 있는데 미국의 주문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계 최대 방산 기업 로키드 마틴이 고려아연과 게르마늄 공급 협력 계약까지 맺었습니다. 스텔스기와 미사일을 만드는 회사가 재료를 사기 위해 한국 울산의 공장에 줄을 선 겁니다. 다음은 갈륨. 갈륨은 반도체의 성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소재입니다.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 안에도, 오지 기지국 안에도 갈륨이 들어갑니다. 게르마늄은 적외선을 감지하는 데 쓰입니다. 야간의 적을 탐지하는 군용 장비, 열 감지 카메라에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죠. 인듐은 터치 스크린의 투명 전극에 들어가는 소재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스마트폰 화면에도 인듐이 깔려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안티모니는 무기를 만들고, 갈륨은 반도체를 만들고, 게르마늄은 적을 찾아내고, 인듐은 화면을 만듭니다. 첨단 산업과 국방의 핵심 재료들이 전부 여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광물들을 누가 쥐고 있느냐? 중국입니다. 안티모니는 전 세계 생산량의 약 절반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고, 갈륨과 게르마늄은 거의 중국이 독점하다시피 합니다. 미국 지질조사국 자료를 보면 갈륨이나 인듐 같은 핵심 광물은 미국이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2023년부터 중국이 칼을 빼들기 시작했습니다.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출 통제를 시작하더니 2024년에는 안티모니까지 막아버렸습니다. 쉽게 말해 이제 너희한테 안 판다고 선언한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날벼락이었습니다. 실제로 가격이 폭등했을 뿐 아니라 첨단 무기를 만들 재료와 반도체를 만들 소재가 어느 날 갑자기 끊긴 셈이니까요. 미국은 전 세계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말고 이 광물들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줄 곳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그 답을 찾았습니다. 13종의 핵심 광물을 한 곳에서 통합 생산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기업, 울산 온산에 있는 고려아연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2025년 12월 미국 국방부와 상무부가 고려아연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국 테네시주 클라크스빌에 초대형 통합 재련소를 함께 짓자. 총 투자 규모는 11조 원. 여기서 아연, 구리, 금, 은 같은 기초금속부터 안티모니, 갈륨, 게르마늄, 인듐까지 13종의 금속을 한꺼번에 생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번 프로젝트가 특별한 건 단순히 금액 때문만이 아닙니다. 삼성이나 SK도 미국에 수십조 원을 투자하고 있지만 그건 기업이 주도하고 미국 정부가 보조금을 얹어주는 구조입니다. 이번 것은 다릅니다. 미국 국방부가 합작법인 크루서블 JV의 최대 주주로 직접 들어와 지분 40.1%를 갖고 정책금융대출로 약 6조 9천억 원을 조달하고 상무부가 칩스법에 따라 약 3,100억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미국 정부가 돈을 대고 인허가를 밀어주고 장관급 인사들까지 총동원한 겁니다. 한국 기업 하나를 위해서요. 한국 기업과 미국 정부가 이런 형태로 손잡은 건 사실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쉽게 말해 미국은 돈과 땅을 대고 고려아연은 기술과 운영을 맡는 구조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땅에서 핵심 광물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생기는 거고, 고려아연 입장에서는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의 생산 거점을 확보하는 겁니다. 미국 상무부 장관 하워드 러트닉은 이 프로젝트를 두고 미국의 핵심 광물 판도를 바꾸는 획기적인 거래라고 했고, 국방부 부장관 스티브 파인버그는 1970년대 이후 처음으로 미국 땅에 아연 재련소를 짓는 전환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까지 나서서 트럼프 정부의 대표적 투자 유치 성과라고 자랑했을 정도입니다. 물론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핵심 기술의 운영 권한은 고려아연 자회사가 쥐고 있기에 안전하다는 게 회사 측 입장입니다. 2026년 부지 조성을 시작해서 2029년부터 단계적으로 공장을 가동할 예정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은 서로의 약점을 찌르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너희한테 반도체 장비 안 판다고 하면 중국은 그럼 우리도 핵심 광물 안 판다고 맞받아칩니다. 쉽게 말해 네가 내 밥줄 끊으면 나도 내 밥줄 끊겠다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결국 상대방 없이도 필요한 걸 직접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은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TSMC와 삼성을 불러서 미국 땅에 공장을 짓게 하고, 배터리는 한국 기업들을 끌어와서 현지 생산을 시키고 있죠. 핵심 광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한테 안 사고도 직접 만들 수 있는 공장이 필요한데 그 파트너로 고려아연을 택한 겁니다. 그런데 반도체나 배터리 공장과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삼성이 텍사스에 반도체 공장을 지을 때 미국 정부는 보조금을 줬습니다. 너희가 지어라, 우리가 돈 좀 보태줄게 라는 거죠. 고려아연은 다릅니다. 미국 국방부가 직접 합작법인의 최대 주주로 들어왔습니다. 같이 짓자, 우리가 파트너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보조금을 주는 것과 직접 주주가 되는 건 무게감이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의 국방 시스템 안에 한국 기업이 들어간 셈이니까요. 이게 왜 대한민국에 중요하냐? 지금까지 한미
동맹이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셨나요? 미군 기지, 합동훈련, 무기 구매, 군사적인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로 인해 한미 관계의 새로운 층이 하나 더 생긴 겁니다. 미국이 무기를 만들 때 필요한 핵심 재료를 한국 기업의 기술로 만든다. 이건 군사동맹을 넘어서 산업까지 엮인 관계가 된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고려 아연이 흔들리면 미국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깁니다. 미국 입장에서 고려 아연은 그냥 물건 사오는 업체가 아니라 없으면 안 되는 파트너가 된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 예린고 예린들을 예리마닝들은 예리만에 예리칼은 예리크론데 바로 이 시점에 고려 아연을 통째로 삼키겠다고 덤벼든 곳이 있습니다. 사모펀드가 뭔지부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주식을 살 때는 증권시장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사고 팔잖아요. 사모펀드는 다릅니다. 큰손 투자자들에게서 돈을 모아서 그 돈으로 기업을 통째로 사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의 가치를 올린 뒤에 더 비싼 값에 되팔아서 차익을 남기는 게 기본 구조입니다. 쉽게 말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장사예요. 문제는 가치를 올린다는 과정입니다. 기업의 기술력을 키워서 가치를 올리면 좋겠죠. 그런데 그러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사모펀드는 보통 5년에서 7년 안에 투자금을 회수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종종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업이 갖고 있는 부동산이나 알짜 자산을 팔아서 단기간에 현금을 뽑아내는 거예요. 기업의 미래보다 당장의 수익을 우선하는 구조인 겁니다. 예를 들면 MBK가 2015년에 인수한 홈플러스를 보면 됩니다. MBK는 홈플러스를 7조 2천억 원에 샀습니다. 그중 5조 원이 대출이었는데 어이없는 건 홈플러스 점포와 부동산을 팔아서 대출금을 갚고 남은 돈은 배당금으로 빼갔다는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요. 한때 대한민국이 위 대형마트였던 홈플러스는 지난해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홈플러스는 빚만 남고 수많은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된 거죠. 2024년 9월 MBK 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최대 주주인 영풍과 손잡고 경영권 인수에 나섰습니다. MBK는 국내 최대 사모펀드로 운용 자산만 수십조 원에 달합니다. 이들이 고려아연의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이며 이사회 장악을 시도한 겁니다. 여기서 논란이 하나 터집니다. MBK가 고려아연 인수에 쓰고 있는 유코 펀드의 돈 출처입니다. 이 펀드에 중국 국부 펀드인 중국투자공사, 줄여서 CIC의 돈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규모는 약 4천억에서 5천억 원, 펀드 전체의 약 5% 수준입니다. MBK 측은 CIC는 블랙스톤, 칼라일 같은 글로벌 사모펀드에도 투자하는 일반적인 기관 투자자일 뿐이고 5%에 불과한 출자 비중으로 펀드 전체를 중국 자본으로 모는 건 억지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고려아연은 미국과 함께 탈중국 공급망을 짓고 있는 국가 핵심 기술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의 경영권을 두고 싸우는 펀드에 중국 국부 펀드 돈이 섞여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겁니다. 실제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 모두 이 문제를 지적했고 학계에서도 사모펀드가 투자금을 회수할 때 중국계 기업으로의 매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5%가 정말 위험한 건지는 보는 사람마다 판단이 다르지만 MBK가 인수하는 것을 경계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홈플러스 사태만 해도 수만 명의 일자리가 흔들리고 수천 개의 협력업체가 피해를 입었으니까요. 게다가 고려아연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 회사가 흔들리면 대한민국의 경제 안보가 흔들립니다. 왜 그런지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첫째, 사모펀드의 기본 작동 방식을 떠올려 보십시오. 5년에서 7년 안에 투자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돈이 되는 자산을 팔거나 연구개발 투자를 줄여서 당장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고려아연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미국 재련소 프로젝트는 11조 원짜리 장기 투자입니다. 2019년에야 가동이 시작되고 수익이 본격적으로 나오려면 그 이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사모펀드 입장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그대로 유지할 이유가 있을까요? 둘째, 기술 유출 문제입니다. 고려아연이 가진 통합 재련 기술은 국가 핵심 기술로 분류됩니다. 광석 하나에서 열세 종의 금속을 뽑아내는 이 기술이 세계 유일이라는 건 앞서 말씀드렸죠. 사모펀드는 투자금을 회수할 때 기업을 다른 곳에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매수자가 중국계 자본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50년 넘게 쌓아온 대한민국의 핵심 재련 기술이 통째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MBK6, 호펀드에 중국 국부펀드 돈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 이 우려를 더 키우는 겁니다. 셋째, 미국과의 관계입니다. 지금 미국 국방부는 고려 아연을 탈중국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로 삼고 11조 원을 함께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파트너 기업의 경영권이 중국 국부 펀드 돈이 섞인 6호 펀드 손에 넘어간다면 미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한미 경제 안보 협력에 금이 가는 것은 물론이고 크루서블 프로젝트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 싸움의 첫 번째 승부가 있었습니다. 2026년 3월 24일 고려 아연의 정기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이 주총이 왜 중요하냐? 고려 아연 이사회의 구성을 결정하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이사회가 뭐냐면요, 회사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최고 의사 결정 기구입니다. 미국 재련소를 짓겠다, 배당을 얼마 주겠다, 이런 결정을 이사회가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회를 누가 장악하느냐가 곧 회사를 누가 운영하느냐와 같은 거예요. 지금 이사회를 두고 두 편이 싸우고 있습니다. 한쪽은 최윤범 회장 측입니다. 미국과 11조 원짜리 재련소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핵심 광물 사업을 확대해서 회사를 장기적으로 키우겠다는 쪽이에요. 다른 한쪽은 MBK 영풍 측입니다. 이쪽은 주식을 약 41% 사들여서 지분으로는 가장 많이 갖고 있지만 아직 경영권은 못 가져간 상태입니다. 이 사회를 뒤집어서 경영권을 빼앗겠다는 게 이들의 목표예요. 명분은 현 경영진이 회사를 잘못 운영하고 있으니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앞서 보셨듯이 사모펀드의 특성상 경영권을 잡으면 단기 수익 회수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거죠. 상황이 얼마나 팽팽한지 숫자로 보면 바로 느껴집니다. MBK 영풍 측 지분 약 41%, 최윤범 회장 측 우호 지분 포함 약 38%, 여기에 국민연금이 약 5%를 갖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어느 쪽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수 있는 구도였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최윤범 회장 측이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주총에서는 임기가 끝난 이사 6명이 빠지고 그 자리를 새로 채우는 투표가 핵심이었습니다. 5석을 놓고 양측이 치열하게 맞붙었는데 최 회장 측 후보 3명, MBK 영풍 측 후보 2명이 각각 선임되면서 이사회가 9대5로 재편됐습니다. 최 회장 측이 과반을 지켜낸 거죠. 흥미로운 건 국민연금의 행보입니다. 국민연금은 최윤범 회장 재선임 안건의 의결권을 아예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반대에 가까운 결정이었어요. 약 5% 지분을 가진 최대 기관 투자자가 현 경영진을 지지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도 최 회장 측이 이긴 건 미국 합작법인 크루서블 JV의 지분 10.6%와 한화, LG화학 등 우호 지분 그리고 의결권 자문사 7곳의 권고를 따른 기관 투자자와 소액 주주들의 표가 합쳐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냥 축배를 들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첫째, 이사회 안에서 MBK 영풍의 자리가 늘었습니다. 이전에는 15명 중 4명이었는데 이제 5명입니다. 아직 소수이긴 하지만 이사회 안에서 반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거예요. 둘째, 어제 주총에서 통과시켜야 할 중요한 안건 하나가 막혔습니다. 법이 바뀌면서 고려아연은 올해 9월까지 회사 감시 역할을 하는 감사위원을 추가로 뽑아야 합니다. 현 경영진이 이걸 미리 처리하려고 했는데 MBK 영풍 측이 반대해서 무산된 거예요. 결국 고려아연은 9월 전에 주주총회를 한 번 더 열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MBK 영풍 입장에서는 또 한 번 싸울 기회가 생긴 셈이죠. 셋째, 국민연금이 다음에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이번에는 최 회장 편을 안 들었는데도 다른 표가 합쳐져서 이겼지만 다음번에 국민연금이 아예 MBK 영풍 쪽으로 돌아서면 판세가 뒤집힐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에 세계가 탐내는 기술을 가진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태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삼성, SK 같은 대기업 말고도 세계가 대체할 수 없는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을 단기 수익을 쫓는 자본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방패가 과연 충분한 걸까요? 홈플러스 사태만 해도 수만 명의 일자리가 흔들리고
수천 개 협력업체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고려아연이 같은 방식으로 무너지면 파장은 그 비교가 안 됩니다. 사라지는 건 일자리만이 아니라 미중 자원 전쟁에서 대한민국이 쥐고 있던 유일한 패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0년 넘게 쌓아온 세계 1위, 재련 기술을 우리는 지켜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다시 홈플러스처럼 속수무책으로 지켜보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십시오.